낯선 살결의 Why do 냄새, you keep crying? 샌달우드와 희미한 비냄새가 섞인 향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내 몸은 배신자다. 이성의 경고를 무시한 채 등줄기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그의 손길에 속절없이 반응하고 있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내 척추뼈를 세심하게 어루만질 때마다 등 근육이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공포의 경련이 아니었다. 수년간 잊고 지냈던 혹은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안도감에서 비롯된 미세한 전율이었다. 그의 품은 단단하고 뜨거웠다. 내 뺨을 누르고 있는 가슴팍에서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쿵쿵쿵. 그 소리는 폭풍 우치는 밤바다의 등대 불빛처럼 길 잃은 내 감각을 위한 유일한 좌표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돈 그 자체였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나는 왜 그의 품에 안겨 있는가? 그리고 왜 모든 것이 끔찍하게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토록 안전하다고 느끼는 걸까? 안전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떠올랐다. 그건 내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강민혁 그의 세상에서 안전은 곧 통제와 소유를 의미했다. 그의 손길은 언제나 목적이 분명했다. 멍들게 하고 길들이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그런데 지금 내 몸을 감싼 이 손길은 달랐다.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빼앗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머뭇거리며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세공품을 다루듯 나를 받치고 있을 뿐이었다. 창밖으로 부딪히는 빗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툭투둑. 그 소리는 방아쇠였다. 단 한순간에 현재의 기묘한 평온은 산산조각 나고 나는 몇 시간 전의 지옥으로 곤두박질 쳤다. 내 옷 내 거야, 한서연. 어디에도 못 가. 강민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나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의 발밑에는 내가 아끼던 이탈리아제 백자 화병이 가루가 되어 흩어져 있었다. 그가 집어 던진 것이었다. 내가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네 세상의 전부여야 한다고 말했을 텐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친구, 가족 그런 것들이 내게 뭘 해주지. 그는 조각난 자기 위를 아무렇지 않게 걸어와 내 앞에 섰다. 나는 소파 구석에 몰린 채 숨을 죽였다. 이 아파트는 황금으로 만든 새장이었다. 그의 돈으로 꾸며진 감옥. 처음에는 사랑이라 믿었다. 그의 집착을 열정으로 그의 통제를 보호로 착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두른 울타리는 점점 더 높고 견고해졌다. 대답해. 그가 턱을 움켜쥐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모욕적이었다. 그의 눈동자에서 이글거리는 소유욕을 마주하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대로는 질식해 죽고 말 것이다. 그 순간 나는 평생 처음으로 반항이라는 것을 했다. 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NW야, 이제 끝이야.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떨리고 작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거절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 민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놀라움, 그리고 뒤이은 격렬한 분노. 뭐라고? 그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 순간이었다. 나는 뿌리치고 돌아서서 현관으로 뛰었다. 뒤에서 그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손에 잡히는 대로 핸드백과 휴대폰만 들고 아파트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다. 비상계단을 구르듯 내려와 1층 로비에 유리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장대 같은 비가 나를 후려쳤다. 서울의 밤은 폭우에 잠겨 있었다. 빗물이 눈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달리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겨우 앱으로 차를 불렀다. 5분 뒤 도착. 차종은 검은색 세단. 나는 덜덜 떨며 아파트 단지 입구의 어두운 길가에 서서 차를 기다렸다. 모든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를 잡으러 오는 민혁의 차처럼 보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내 앞에 멈춰 섰다. 앱에서 본 차와 비슷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뒷좌석 문을 열고 몸을 던지듯 차 안으로 들어갔다. 강남역 사거리로 가주세요. 그 느낌에 잠겨 거의 뭉개진 발음으로 목적지를 말했다. 운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제발 그가 따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차 안은 바깥 세상의 폭풍우가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하고 아늑했다. 은은한 가죽 냄새와 함께 방금 전 그의 품에서 맡았던 것과 비슷한 옅은 샌다루드 향이 났다. 나는 너무 지쳐 있었고 공포에 질려 있었기에 그저 이 작은 안식처에 몸을 맡긴 채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울음이 잦아들고 정신이 조금 돌아왔을 때 나는 차가 익숙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남역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차는 한강의 거대한 다리 위를 달리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룸미러를 통해 처음으로 운전사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앱에서 본 사진 속에 푸근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콧날과 단단한 턱선을 가진 젊은 남자. 무심한 듯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그의 눈은 깊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기묘한 연민 같은 것이 스치고 있었다. 그는 내가 깨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 차는 내가 부른 차가 아니다. 이 남자는 내가 불러야 할 운전사가 아니다. 나는 누구의 채 탄 걸까? 차가운 공포가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당장 세워요. 나는 손잡이를 필사적으로 더듬었지만 예상대로 문은 잠겨 있었다. 철컥하고 절망적인 소리가 손끝에서 울렸다. 패닉에 사로잡힌 내가 차문을 쿵쿵 두드리려 할 때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내 혼란스러운 심장 박동과는 정반대로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낮았다. 진정해요. 한마디. 그저 그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췄다. 강남역은 지금 당신에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로 비를 맞으며 대로변에 내리면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뿐이에요.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내 귀에는 그저 정교한 변명으로 들렸다. 민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더니 더 교활한 포식자에 덫에 걸려든 것일까? 의심과 두려움이 독처럼 퍼져나갔다. 제가 뭘 원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이건 납치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얼마든지. 하지만 일단 비를 피하고 몸을 말리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는 룸미러로 나와 눈을 맞췄다. 그의 눈은 동요 없이 나를 똑바로 비추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였어요. 도움. 그 단어는 나에게 너무나 낯설었다. 민혁의 세상에서 도움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는 거래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쏘아보기만 했다. 차는 어느새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화려하지만 인적이 드문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완벽한 도간에 든 쥐였다. 그는 나를 재촉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 내 쪽으로 오더니 차 문을 열어주었다. 비에 젖어 덜덜 떨리는 나를 향해 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고갯짓으로 엘리베이터를 가리켰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뒤를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숫자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게 올라갔다. 꼭대기층에서 문이 열렸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갤러리 같은 공간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폭풍우에 휩싸인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미니멀한 디자인의 가구들은 최소한의 존재감만을 드러내며 공간의 여백을 강조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또 다른 형태의 훨씬 더 세련되고 차가운 감옥이었다. 나는 흠뻑 젖은 핸드백을 부숴줘라 움켜쥔 채 마치 현관문 앞에 뿌리 내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다. 이 남자의 친절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내 불안을 읽은 듯 거리를 유지한 채 복도 끝에 있는 붙박이장으로 향했다. 그가 꺼내온 것은 두툼한 목욕 가운과 새하얀 수건이었다. 그는 그것을 내게 직접 건네주지 않았다. 나와 그 사이에 소파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마치 겁먹은 길고양이를 대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행동이었다. 욕실은 저쪽입니다. 따뜻한 물로 씻으세요. 감기 걸리겠습니다. 그는 간결하게 말하고는 내게 등을 돌려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등을 보이는 순간 나는 아주 잠깐이지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위협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축축하고 차가운 옷이 살에 달라붙는 불쾌한 감각이 결국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나는 재빨리 가운과 수건을 집어들고 그가 가리킨 욕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딸깍하고 잠금쇠가 걸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뜨거운 물줄기가 얼어붙은 몸 위로 쏟아져 내렸다. 몸이 녹아내리는 것과 반대로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왜 나를 도와주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난 몇 시간 동안 내가 겪은 폭력과 위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란 것이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거실에 없었다. 대신 거대한 유리 테이블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내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가로질러 복도 끝에 열려있는 방문으로 향했다. 손님용 침실인 듯했다. 모든 것이 호텔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겨우 걸터 앉았다가 결국 옆으로 쓰러지듯 누워버렸다. 그리고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연아, 감히 날 떠나. 꿈속에서 민혁이 나타났다. 그는 깨진 화병 조각처럼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사방이 벽으로 막혀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가 내 목을 조르듯 팔을 뻗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낯선 방, 낯선 침대. 여기가 어디인지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다. 바로 그때였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괜찮습니까? 문 너머에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혁이었다면 그는 이미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남자는 문 밖에서 내 허락을 구하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말했다. 여전히 문을 열지 않은 채였다. 악몽을 꾼 것 같아서.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강요나 위협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순수한 질문이었다. 그가 문고리를 잡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나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그 배려가 지난 몇 년간 내가 겪어왔던 모든 폭력적인 침범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과 함께 나는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그는 정말로 돌아갔다. 나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창밖의 빗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이 거대한 아파트의 정적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이 남자는 다를지도 모른다.
내 지옥 같던 세상에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변수. 그 작은 가능성 하나가 지쳐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밤새 내린 비가 거짓말처럼 거치고 아침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어젯밤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곧이어 문 밖에서 들려왔던 그의 낮은 목소리와 악몽의 잔상이 떠오르며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어젯밤 욕실에 걸어두었던 아직 축축한 기운이 남은 내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 집에 있는 부드러운 가운은 내 것이 아니었다. 이 안락함도 이 고요함도 모두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다. 내 현실은 이런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고소한 커피 향이 코끝을 찔렀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다. 어젯밤의 캐주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떨어지는 짙은 회색의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이 넓은 공간이 꽉 차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는 나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그는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에 기대서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나의 너절한 행색에 잠시 머물렀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일어났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처럼 담백했다. 나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어젯밤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현관으로 향했다. 그러자 그가 나를 멈춰 세웠다. 다급한 손짓이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저 나지막하고 당연하다는 듯한 한마디였다. 아침 식사는 하고 가시죠. 속이 비면 제대로 생각하기도 힘듭니다. 그의 말에는 거절하기 힘든 설득력이 있었다. 사실 나는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속이 쓰렸다. 나의 짧은 망설임을 그는 동의로 받아들인 듯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결국 나는 자석에 이끌린 쇳가루처럼 거대한 식탁의 한쪽에 어색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가 나온 것은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이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나에게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차려준 식사였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갈랐다. 잠은 좀 잤습니까?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악몽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어제 많이 놀란 것 같던데. 그의 조심스러운 말에 순간적으로 민혁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누구랑 있었어? 왜 전화를 이제 받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의 걱정은 언제나 신문으로 시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끝났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가족과 통화하는 것조차 그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의 세상에서 나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그의 소유물에 불과했다. 그냥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나는 모호하게 대답하며 접시만 내려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다. 무서운 일 합니까? 지금은 쉬고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민혁은 내가 작은 갤러리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게 했다. 그는 내 재능을 칭찬하면서도 결국에는 나를 자신의 새장 안에 가둬두길 원했다. 내 여자가 다른 남자들 앞에서 웃으며 그림 설명하는 꼴 못 봐. 당신은 나만 보고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면 돼. 그 달콤한 속삭임이 얼마나 끔찍한 족쇄였는지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의 단답형 대답에 우리의 대화는 다시 끊겼다. 이 남자는 나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았지만 민혁처럼 다그치거나 캐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그리고 마치 중요한 사실을 깜빡했다는 듯 말했다. 제대로 소개도 안 했군요. 권진우라고 합니다. 그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부드럽게 밀어주었다. 나는 무심코 명함을 집어들었다. 율림그룹 부회장 권진우. 순간 숨을 쉬는 것을 잊었다. 율림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이름. 그리고 권진우라는 이름은 그 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가장 유능한 경영인으로 미디어에서 여러 번 보았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이 남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었다.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어째서 이런 사람이 비에 젖은 낯선 여자를 자신의 집에 들인 걸까? 변덕일까? 아니면 위험한 취미,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리 사이의 간극이 갑자기 아득한 심연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사람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인생에 낀 불쾌한 오점, 귀찮은 문제일 뿐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친절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그리고 그가 속한 압도적인 세계.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지난밤부터 억지로 눌러왔던 감정의 댐을 무너뜨렸다. 나도 모르게 포크를 쥔 손이 떨려왔다. 그는 내 혼란을 꿰뚫어 보는 듯 조용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판단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저 깊고 고요했다. 그 눈빛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척할 수가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내려놓았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다. 마침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도망치는 중이에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경멸 혹은 귀찮다는 표정. 무엇이든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당연한 것을 확인하듯 나지막이 물었다. 무엇으로부터요? 그 질문은 신문이 아니었다. 비난도 아니었다. 그것은 초대였다. 굳게 닫아버린 내 세상의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노크 소리였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평생 처음으로 내 상처에 가장 깊은 곳을 꺼내 보였다. 숨이 막여서요. 그 한마디를 내뱉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햇살이 비추는 고요한 아침 식탁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고통을 온전히 들어주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아주 조금 구원받고 있었다. 숨이 막혀서요. 내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우리 사이의 식탁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비명이었고 지난 몇 년간의 삶을 요약하는 한 줄짜리 유서였다. 권진우는 내 고백에 어떤 토도 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 속에서 내가 무너져 내린 감정의 파편들을 주워 담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다. 그의 침묵은 비난이 아니었고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온전한 이해 혹은 이해하려는 노력의 표현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는 내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나의 현재와 미래를 향해 있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요. 그의 목소리는 제안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강압도 없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 큰 폐를 끼치는 일이에요. 피해가 아닙니다. 그가 내 말을 잘랐다. 그의 시선은 단호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그냥 내보낼 만큼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안전한 거처를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보았다. 그리고 나에 대해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쐐기와도 같았다. 민혁의 세상에서 모든 호의는 대가를 바라는 투자였다. 하지만 권진우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어떤 계산도 숨은 의도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더 경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금 당장 이 집을 나선다면 나는 갈 곳이 없었다. 결국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그렇게 나의 기묘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가 아주 늦은 밤에야 돌아왔다. 우리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다. 그는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듯했다. 내가 일어나기 전에 주방에는 항상 간단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냉장고는 언제나 신선한 음식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런 규칙도 만들지 않았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손님용 침실에서 보냈다. 그가 사다 놓은 듯한 몇 권의 책을 읽거나 창밖으로 변화하는 서울의 풍경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이따금 거실로 나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보기도 했다. 집은 거대하고 고요했다. 민혁의 아파트가 나를 옥죄는 감옥이었다면 이곳은 너무 넓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텅 빈 우주 같았다. 가끔 저녁 늦게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마주치기도 했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나를 보면 언제나 짧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우리는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앉아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그 침묵이 처음에는 숨막힐 듯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 안에서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혁은 단 한순간의 침묵도 견디지 못했다. 그는 항상 내게 말을 걸고 질문하고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확인하려 들었다. 하지만 권진우의 침묵은 나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것은 존중의 다른 형태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일에 대해 통화할 때의 그는 날카롭고 냉철했다. 수백억이 오가는 결정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리는 그의 모습은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다른 세계의 지배자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나는 그가 거실 창가에 놓인 작은 난초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손길로 잎사귀를 닦아주고 뿌리의 상태를 살폈다. 그 순간만큼은 냉철한 기업가가 아니라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한 남자만 있을 뿐이었다. 그의 그런 모습들은 내 마음속의 경계를 아주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물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함께 지낸 지 닷새째 되던 날 밤이었다. 그날따라 그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그는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무언가 그를 위해 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 시원한 물 한 잔을 따랐다. 그리고 그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나를 보았다. 그 시선에 긴장한 탓인지 물잔을 내려놓으려던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결국 컵이 기울어지며 물이 쏟아져 서류 위로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민혁이었다면 불같이 화를 냈을 것이다. 멍청하다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중요한 서류를 망쳤다며 온갖 비난을 퍼부었을 것이다. 나는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휴지를 찾아 젖은 서류를 닦아내려 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서류를 닦기 위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였다. 젖은 종이 위에서 그를 피하려던 내 손등 위로 그의 손가락이 스쳤다. 아주 짧고 가볍고 우연한 접촉. 하지만 내 몸은 마치 강한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반응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겨우 참으며 불에 댄들 손을 획 뒤로 뺐다. 온몸이 경직되고 숨이 가빠졌다. 원치 않는 접촉에 대한 기억, 나를 함부로 움켜쥐고 상처냈던 모든 손길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나를 덮쳤다.
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당황, 짜증 혹은 경멸.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는 내 반응을 보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손을 뒤로 물렸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상체를 뒤로 빼고 한 걸음 물러나 나와의 물리적인 거리를 만들어 주었다. 내게 숨쉴 공간을 열어주려는 무언의 행동이었다. 그는 내 패닉 반응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그러냐고, 내가 무섭냐고 다그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내 상처를 본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잠시 흐른 침묵 끝에 이전보다 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하죠. 가서 좀 쉬어요. 나는 그 말에 홀린 듯 뒷걸음질 쳐 내 방으로 도망쳤다.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다. 방금 전 그 순간.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손길이 아니었다. 나의 공포에 반응하는 그의 방식이었다. 그는 나의 상처를 보았고 그것을 의심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물러나 나를 존중해 주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는 행동으로 내게 보여주었다.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너의 경계를 존중해. 그것은 내가 평생 들어왔던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도 더 깊고 진실하게 내 마음에 와닿았다. 그날 밤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더욱 견고하고 의미 있는 신뢰의 다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 이후 우리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평화가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전보다 더 세심하게 내 상태를 살폈고 나는 그의 배려 속에서 아주 조금씩이나마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손님용 침실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때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가 일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그가 읽는 책에 대해 묻기도 했다. 그는 언제나 간결하지만 성의껏 대답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는 회사 일로 저녁 약속이 있어 늦는다고 했다. 나는 처음으로 이 거대한 집에서 완벽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음악을 틀고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몸을 담갔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이었다. 그때였다. 욕실 밖에 놓아둔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민혁에게서 벗어난 이후로는 거의 울리지 않던 전화기였다. 나는 무심코 가운을 걸치고 나와 핸드폰을 확인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망설이다가 나는 메시지를 열었다. 사회 장난감은 마음에 들어 서연아. 순간 숨이 멎었다. 민혁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하지만 잊지 마. 넌 내 새장에만 어울리는 새야. 곧 데리러 갈게.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평온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그가 알고 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전부 알고 있다. 이 집의 단단한 벽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한낱 유리 상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밖에서 어둠 속에서 나를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가까스로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질식감이 다시 목을 졸라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는 거실 구석으로 달려가 웅크리고 앉았다.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과호흡으로 시야가 흐려졌다. 바로 그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돌아온 것이다. 권진우. 하지만 내 공포에 질린 머릿속은 그와 민혁을 구분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서연 씨, 익숙한 낮은 목소리.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가 다가오는 발소리에 몸이 더욱 굳었다. 그가 내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질문을 퍼붓는 대신 천천히 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나와 눈높이를 맞췄다. 나예요, 권진우.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공포의 안개를 조금씩 걷어냈다. 나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그를 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가리켰다. 그는 말없이 핸드폰을 집어들어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순수한 분노, 거의 살기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나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은 깊은 연민과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선 안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약속보다도 강력했다. 내가 그렇게 둘 겁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벌렸다. 그것은 명령이나 요구가 아닌 온전한 초대였다. 지난번처럼 물러서는 대신 내게 오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그 순간 민혁에 대한 공포와 권진우에 대한 희미한 신뢰가 내 안에서 충돌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도망치는 대신 그를 향해 움직였다. 나는 그의 품에 무너지듯 안겼다. 그가 나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지난 몇 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공포와 슬픈 모멸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는 내가 진정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내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을 때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들었다.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안도와 그리고 내가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변화했다. 감사함, 안도감,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낸 자리에 피어난 아주 작고 연약한 욕망의 싹. 나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이성이 마비된 채 오직 본능만이 나를 이끌었다. 나는 그의 목을 감싸 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서툴고 절박하고 눈물 맛이 나는 짠 입맞춤이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내가 원해서 한 첫 입맞춤. 그는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 짧은 정적의 시간 동안 그는 내게 기회를 주었다. 물러설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그를 파고들었다. 그러자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다루듯 내 입술을 받아주었다. 그는 입맞춤을 멈추고 나를 안아들었다. 그의 침실로 향하는 동안 나는 그의 목을 놓지 않았다. 침대에 눕혀졌을 때 민혁의 거칠고 폭력적이었던 순간들이 유령처럼 떠올랐다. 몸이 다시 굳어지려는 순간 그가 내 뺨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세어연,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나를 덮치지 않았다. 그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내 허락을 구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내 옷 위를, 내 살결 위를 머뭇거리며 탐색했다. 그것은 소유하려는 손길이 아니라 나를 느끼고 이해하려는 대화와도 같았다. 그가 내 눈꺼풀과 콧등 턱선에 입을 맞출 때마다 내 몸의 방어 기제는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나는 내 몸이 배신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의 느리고 다정한 애무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몸이 주는 감각에 집중했다. 공포가 아닌 쾌감에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나는 짧게 숨을 삼켰다. 과거의 상처가 남긴 희미한 통증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위로 그가 주는 충만함과 따뜻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모든 아픔을 씻어내렸다. 그는 내 안에서 움직이는 내내 내 눈을 바라보며 내 상태를 살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절정의 순간 내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이 아닌 해방의 신음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영혼의 카타르시스였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그의 팔에 안겨 누워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민혁의 메시지가 가져왔던 지독한 공포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단단하고 평화로운 온기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것은 입맞춤으로 시작되어 그의 품 안에서 완성되었다. 처음으로 나는 친밀함이 안전함과 동의어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낯선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어젯밤에 격렬했던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아 있었다. 낯선 것은 햇살만이 아니었다. 내 몸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팔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규칙적인 숨결, 그리고 내 코끝을 간지르는 그의 채취까지. 모든 것이 생경했지만 두렵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몸을 돌리자 잠들어 있는 그의 얼굴이 보였다. 일할 때의 냉철함이나 어젯밤 나를 바라보던 깊은 연민 대신 무방비하고 평온한 얼굴이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 넘겼다. 그 순간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나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려 했지만 그가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질문도 요구도 없었다. 그저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만이 담겨 있었다. 잘 잤어요. 그의 나지막한 아침 인사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말이었지만 나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지난 밤의 열은 그저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음을, 두려움에서 비롯된 충동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었다. 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함과 따스함이 뒤섞인 기묘한 공기가 우리 사이를 감쌌다. 우리는 마치 연인이 된 첫날의 아침을 맞이하는 10대들처럼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가 거실의 대형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 비현실적인 평온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었다. 바로 그때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내 얼굴이었다. 태산건설 강민혁 전무의 약혼녀 한서연 씨 실종. 강 전무,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다. 눈물의 호소.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하고 잔이 깨지는 소리가 우리 사이의 고요함을 산산조각 냈다. 화면 속에 나는 민혁과 함께 활짝 웃고 있었다. 우리가 아직 행복하다고 믿었던 시절 그가 찍어준 사진이었다. 그 아래로는 눈가의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는 민혁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서연이는 마음이 아주 여린 사람입니다. 최근 힘든 일이 많아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서연아, 이걸 보고 있다면 연락 줘. 내가 다 잘못했어. 역겨웠다. 그의 영예는 완벽했다. 그는 비련의 주인공이 되어 나를 걱정하는 순정적인 약혼자를 연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한 피해자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출한 철없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내게 공개적으로 주홍글씨를 새기고 있었다. 온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동정하며 결국에는 다시 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가까스로 찾은 작은 평화의 조각이 그의 교활한 계략 앞에 먼지처럼 흩어졌다. 이 집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내가 기어 들어갈 곳은 그의 곁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었다. 공포가 다시 온몸을 잠식했다. 바로 그때 권진우가 움직였다. 그는 TV를 끄지 않았다. 오히려 소리를 더 줄이고 화면 속에서 역겨운 연기를 펼치는 민혁을 얼음 같은 눈으로 응시했다. 어젯밤 나를 안아주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냉철하고 무자비한 지배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그의 비서인 듯 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법무팀장하고 홍보팀장 내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해. 10분 내로. 회의는 필요 없어. 지시만 할 거니까.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리고 태산건설 강민혁, 그 인간에 대한 모든 걸 긁어모아. 개인적인 뒷조사든 회사 비리든 상관없어. 언론사에 돈 뿌린 자금 출처까지 샅샅이 뒤져. 1시간 준다. 전화를 끊은 그는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다. 이번엔 보안팀장인 듯 했다. 이 건물 주변 보안 등급 최고 레벨로 올려.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 특히 기자들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해. 내 허락 없이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들여보내지 마. 그의 전화통화는 짧고 명료하고 거침없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왕처럼 보이지 않는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웅크린 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그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모든 지시를 마친 그는 전화를 끊고 내게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어젯밤처럼 내 앞에 조용히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의 냉혹함은 사라지고 다시 깊은 염려가 담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떨고 있는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서연 씨, 내 눈을 봐요. 나는 마지못해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나를 담고 있었다. 저건 그냥 소음일 뿐이야. 당신이 누군지는 내가 알아. 저들이 뭐라고 떠들든 그건 진실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막을 겁니다.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다시는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전화 한 통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듯한 강력한 지배자의 모습과 상처 입은 나를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는 남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그저 숨을 곳을 제공해주는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는 나를 위해 기꺼이 전쟁을 시작할 나의 유일한 방패였다. 민혁이 다시 내 삶에 유령처럼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번에는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희망이, 그가 나를 위해 벌이는 전쟁은 소리 없이 하지만 맹렬하게 시작되었다.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지휘 통제실이 되었다. 그는 회사에 나가는 대신 재택근무를 하며 수십 개의 전화를 받고 화상회의를 지휘했다. 법무팀, 홍보팀, 보안팀. 그의 제국을 움직이는 핵심 부서들이 오직 나 한서연이라는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동원되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속수무책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인터넷을 켜자 세상은 온통 내 이야기로 들끓었다. 정신불안정 약혼녀의 돌발 가출, 재벌 3세의 눈물 어린 수뇌보. 강민혁은 완벽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다. 나를 비난하는 댓글들, 내 사생활을 추측하는 악의적인 글들. 하지만 내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찌른 것은 그의 이름 권진우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율림그룹 권진우 부회장 논란에 여성과 모종의 관계, 태산건설과 율림그룹 한 여자 두고 연적되나 민혁의 목표는 명확했다. 나를 고립시키는 것, 내가 누구에게든 피해를 주는 오염원으로 만들어 결국 지쳐서 스스로 제 발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의 전략은 정확히 먹혀들고 있었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그저 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인데 나를 유일하게 구원해준 이 남자를 똑같은 지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의 명성, 그의 회사,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나라는 존재 때문에 흠집이 나고 있었다. 그의 전화통화 너머로 들려오는 심각한 목소리들, 그의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 그 모든 것이 내 탓이었다. 나는 괴물이었다.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상대방을 갉아먹는 기생충이었다. 결심이 섰다. 그를 보호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내가 사라지는 것, 그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 이번 도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를 위한 것이었다. 그가 서재에서 심각한 얼굴로 화상회의에 몰두하고 있는 틈을 탔다. 나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하룻밤을 버틸 최소한의 짐만 작은 가방에 챙겼다. 손이 덜덜 떨렸다. 침대 위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우리가 함께 나눈 밤의 온기와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였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도둑처럼 살금살금 복도를 걸어 현관으로 향했다. 전용 엘리베이터의 버튼만 누르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었다. 심장이 목구멍에서 미친 듯이 울렸다. 버튼을 향해 손가락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디 가려고?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질문이 아니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천천히 돌아보자 복도 저편에 그가 서 있었다. 화상회의 중이었을 그의 손에는 아직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깊은 상처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잠깐, 바람 좀 쐬러. 그는 내 변명을 믿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내 손에 들린 작은 가방에 못 박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위압적으로 내게 걸어왔다. 그의 발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마침내 그는 내 앞에 섰다.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선 채. 그는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당신을 망가뜨릴 순 없어요. 나 때문에. 당신 명예까지 더럽힐 순 없어요. 노망.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그래서 또다시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겠다고. 그게 당신이 나를 위하는 방식이야. 그는 내 손에서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리고 내 양어깨를 붙잡고 억지로 그의 눈을 보게 만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한 감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가 괴물이니까요. 결국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당신을 해치고 있잖아요. 아니, 당신이 이해 못하는 거야. 그는 내 말을 가로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절박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난 당신을 보내지 않아. 절대로.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몸이 굳었다. 민혁이 늘 하던 말, 소유하고 속박하려던 그의 목소리와 겹쳐졌다. 내 표정의 미세한 변화를 읽었는지 그의 눈빛이 순간 아픔으로 흔들렸다. 그는 곧바로 내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을 소유하려는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고 진실하게 울렸다. 다시는 당신 혼자 그 지옥과 맞서게 두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는 내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뺨에 닿았다. 그러니까 도망칠 생각은 버려. 당신은 내게서 도망칠 수 없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영혼에 새기듯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나의 보호에서는 절대로 내온 나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 민혁의 말은 나를 가두는 세 장의 철창이 닫히는 소리였다. 하지만 권진우의 말은 바깥 세상의 전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성문의 빗장이 굳건하게 걸리는 소리였다. 그 의미의 차이가 거대한 깨달음이 되어 내 온몸을 관통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더 이상 죄책감이나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벅찬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를 위해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그와 함께 서서 싸워야 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였다. 야, 안 도망가요. 그는 대답 대신 나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그의 맹세였고 다가올 전쟁을 함께 맞이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우리가 함께 싸우기로 맹세한 이후 며칠 동안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된 평온이 흘렀다. 권진우의 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를 향했던 언론의 공격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는 나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내가 이 전쟁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임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그의 법무팀이 준비한 자료들을 함께 검토했고
홍보팀이 작성한 반박 기사의 초고를 함께 읽었다. 그는 나의 의견을 물었고 나의 기억을 존중했다. 나는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진실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하지만 강민혁은 그렇게 쉽게 물러설 남자가 아니었다. 여론전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가장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정면 돌파. 그날 오후 우리는 거실에서 변호사와 막 통화를 마친 참이었다. 그때 단 한 번도 외부인의 방문을 허용한 적 없던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외부에서 호출했다는 신호였다. 권진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잠시 후 인터컴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로비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권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태산건설의 강민혁 전무님께서 막무가내로 올라오시겠다고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강민혁이 서 있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들어서는 것처럼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비틀린 미소를 입가에 걸친 채 서 있었다. 내 온몸의 피가 얼어붙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몸이 기억하는 공포가 나를 지배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권진우의 등 뒤로 몸을 숨겼다. 그의 넓은 등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강민혁의 시선이 펜트하우스를 오만하게 훑었다. 그리고 권진우의 등 뒤에 숨은 나를 발견했다. 그는 권진우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내게 직접 말을 걸었다. 그 다정에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서연아, 이리 와. 이런 장난은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잠시 버리는 유치한 반항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의 세상에서 내 의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 나를 가로막고 서 있던 권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차분함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민혁 씨,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는 호칭부터 바꾸어 선을 그었다. 그리고 서연 씨는 당신과 함께 갈 의사가 없습니다. 그제야 강민혁은 권진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미소가 경멸이 담긴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우리 두 사람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권 부회장. 이건 당신이 감당할 비즈니스가 아니야. 비즈니스 금을 권진우가 작게 코웃음을 쳤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건처럼 소유하려 들고 언론을 이용해 인격을 살해하는 걸 두 사람의 일이라고 부릅니까? 그의 말은 정확하게 강민혁의 본질을 꿰뚫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권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신문하는 검사처럼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서연 씨가 아니야. 당신의 완벽한 그림에 흠집이 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것뿐이지. 당신의 통제욕, 당신의 소유욕. 그게 전부야. 서연 씨는 당신의 트로피가 아니야. 나는 그의 등 뒤에서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를 들었다. 그는 나를 대신해 싸워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차마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내 영혼의 상처와 진실을 대신 외쳐주고 있었다. 그는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용기를 깨웠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 걸어나와 그의 곁에 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허리를 꼿꼿이 폈다. 나는 내 인생을 망가뜨린 남자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만해 민혁 씨.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거절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가 그를 민혁 씨라고 부르자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난 당신 물건이 아니야.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 나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권진우가 내 어깨를 지지하듯 살짝 감싸주었다. 그 온기에 힘을 얻어 나는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난 당신한테 돌아가지 않아. 절대로. 그리고 마침내 내가 평생 했어야 했던 말을 했다. 당신은
이제 나한테 아무런 힘도 없어. 정적이 흘렀다. 강민혁은 마치 난생 처음 보는 생물체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내 옆을 굳건히 지키고 서 있는 권진우를 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무언가 욕설을 내뱉으려다 권진우의 차가운 시선에 가로막혔다. 그는 깨달은 것이다. 이 싸움에서 그는 졌다. 그의 유일한 무기였던 통제와 공포가 더 이상 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모욕감에 찬 얼굴로 돌아섰다. 그의 퇴장은 그의 등장만큼이나 극적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내 온몸을 지탱하고 있던 긴장이 탁 풀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순간 권진우가 나를 부축해 품에 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굴레를 끊어낸 완전한 해방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목소리로 내 괴물과 맞서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강민혁이 닫힌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진 후 펜트하우스에는 길고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내 몸을 휘감고 있던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나는 그의 품에 기댄 채 가늘게 떨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폐허가 된 내 마음을 재건하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부터 권진우의 법무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 나는 변호사들 앞에서 지난 몇 년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아야 했다. 민혁의 언어폭력 통제, 그리고 나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던 모든 행위들을. 그것은 상처의 딱지를 억지로 떼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모든 미팅에 권진우가 동행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내가 말을 잇지 못할 때면 내 손을 잡아주었고 변호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 감정의 결을 대신 설명해 주었다. 그의 팀은 유능했다. 그들은 민혁이 보냈던 협박성 메시지들, 내가 갤러리를 그만둘 때 동료들에게 남겼던 말들, 심지어 민혁의 운전기사의 증언까지 확보했다. 마침내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강민혁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서와 약혼 파기 확인서가 내 손에 쥐어졌다. 종이 몇 장에 불과했지만 나에게는 노예 해방 문서와도 같았다. 나는 비로소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에게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폭풍우는 지나갔다. 하지만 오랜 시간 비바람에 시달린 집이 그렇듯 내 마음의 벽 곳곳에는 깊은 균열과 곰팡이가 남아있었다. 외부의 위협이 사라지자 내면의 상처들이 비로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 날이 잦아졌고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가 무심코 내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아주 짧은 순간에 반사적인 반응이었지만 그와 나 사이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천천히 손을 거두었고 나는 죄책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미안해요. 그게 아니라 나는 횡설수설 변명하려 했지만 그는 내 말을 막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하지 마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내 상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머리로는 그를 완벽하게 믿고 있지만 내 몸은 여전히 과거의 폭력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때요? 내가 주저하자 그가 덧붙였다. 당신이 망가져서가 아니야.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야. 당신이 괜찮다면 나도 같이 갈게. 그의 우리라는 말에 나는 용기를 냈다. 그는 내 문제를 고쳐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야 할 과제로 보고 있었다.
첫 상담은 두려웠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나는 조금씩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상담사는 나에게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권진우에게는 내 트라우마의 방아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럴 때 나를 어떻게 지지해 주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밤의 열정적인 관계만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었다.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서툰 솜씨로 저녁을 준비하고 소파에 기대어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우리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엮어주었다. 우리의 잠자리도 변했다. 첫날 밤의 치유와 같았던 격렬함 대신 그 자리에는 온전한 신뢰와 유희가 자리 잡았다. 더 이상 나는 그의 배려를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먼저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몸을 탐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그는 나의 모든 시도를 기쁘게 받아주었고 나를 통해 그 역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듯 했다. 친밀함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확인 작업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가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였다. 우리는 함께 주방에 서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서투르게 양파를 써는 동안 그는 내 뒤에 서서 파스타 소스를 적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고 창밖으로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내가 양파 때문에 눈물을 찔끔거리자 그가 웃으며 뒤에서 나를 가볍게 끌어안고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가슴에 등을 기댄 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동화 속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는 거창한 결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 사소하지만 따뜻한 일상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턱에 입을 맞췄다. 그는 놀란 듯 나를 내려다보다가 이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폭풍우는 완벽하게 멎어 있었다. 그리고 내 세상에는 그와 함께 만드는 따뜻하고 고요한 평화만이 가득했다. 1년 후 서울의 한적한 동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골목길. 갤러리 서연 슈란이라는 작은 간판 아래 나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늘은 내가 발굴한 신인 작가의 첫 개인전이 열리는 날이었다. 캔버스 특유의 유화 물감 냄새와 은은한 커피 향, 그리고 사람들의 기분 좋은 웅성거림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대표님, 이번 전시 정말 최고예요. 한 대표님 안목은 믿고 봐야죠. 나는 웃으며 감사를 표했다. 1년 전 세상의 모든 시선이 두려워 숨기만 했던 나는 이제 없었다. 지금 내 앞에는 나의 이름으로, 나의 안목으로, 나의 힘으로 일궈낸 나의 세상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약혼녀도 스캔들의 주인공도 아닌 갤러리 대표 한서연이었다. 한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갤러리 입구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고 조용히 벽에 기대어 흐뭇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 권진우였다. 우리의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작게 윙크를 보냈다. 전시회가 무르익고 나는 잠시 틈을 내어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내 손에 작은 들꽃 다발을 쥐어주었다. 화려한 장미나 백합이 아닌 오늘 갤러리의 분위기와 꼭 어울리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꽃이었다. 성공적인데 한 대표. 누구 덕분인데요, 권 부회장님. 우리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일방적인 보호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가장 편안한 동반자였다. 우리는 때로는 연인처럼 뜨거웠고, 때로는 친구처럼 유치했으며, 때로는 동지처럼 굳건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전임 비서가 태상건설의 경영난으로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렸다. 강민혁.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고 내 지옥의 주인이었던 그 이름은 이제 내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나와는 상관없는 과거의 소음일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힌 셈이었다. 그날 밤 성공적인 전시회를 마친 우리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1년 전 내게 차가운 피난처였던 이곳은 이제 우리의 온기로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거실에는 내 그림이 걸려 있었고 서재에는 그의 책과 내 책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모든 공간에 우리의 삶이 녹아 있었다. 나는 와인잔을 들고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처럼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그때와 똑같은 서울의 야경이었지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과거에는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서늘한 눈처럼 보였던 저 불빛들이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는 따뜻한 별들처럼 반짝였다. 그때 그가 다가와 내 등 뒤에서 조용히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턱이 내 어깨에 편안하게 자리 잡았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서울의 밤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눈을 감고 길고 길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내 몸과 마음에는 여전히 희미한 흉터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흉터들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행복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 상처를 흠이 아닌 내가 살아남은 전투의 지도로 봐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다. 과거의 나는 행복이 성공이나 완벽함 같은 손에 잡히지 않는 거창한 목적지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틀렸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었다. 내 등을 감싼 그의 팔의 온기, 내 귓가에 들리는 그의 나지막한 숨소리, 그리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이 고요함. 행복은 하나의 이름, 하나의 모양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 아무리 깊고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자신만의 새벽 슈을 찾아 그렇게 난 살아가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